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91회 1강으로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입니다. 1번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론 문제를 풀다가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이 나오면 확실치 않으면 꼭 찾아보시고 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두어 문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실기 화면이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금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컨트롤 F, 기부금, 엔터 하면 찾아집니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으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유동성 배열의 원칙 있죠. 유동성 배열의 원칙,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 순으로 나타내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시면 시험 치실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식에 관련된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어디냐면 정기본 재무제표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자 매출원가가 있죠.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이 돈을 클릭해 주시면 공식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시험 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는 참고하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1번에서 2번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공식들이 전기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을 응시하시면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별이 5개짜리이며 이 공식을 못 외우시면 시험 치실 때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먼저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입니다.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단기 순손실이 되겠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는데요. 총 수익은 매출이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총 비용은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이자 비용과 기부금 등. 그리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는데요. 매출액이란 팔고 받은 금액이 되며, 그리고 매출원가는 구입하면서 지급한 금액, 즉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우리 전기본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1월 1일날 가지고 있는 금액, 그리고 단기 순매입액은 올해 구입한 금액,
기말 상품 재고액은 12월 31일에 남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자본은 12월 31일 자본은 1월 1일 자본, 즉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알아주시고, 자, 여기에 한 번 더 메모해 두었습니다.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땐 실기 화면의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위의 자료를 가지고 기초 자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기초 자산과 기초 부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 자산은 60만원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 부채는 2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기 순이익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되는데요. 총수익 90만원에서 총비용 70만원을 뺐더니 당기 순이익은 20만원이 됩니다. 다음 기말자본, 우리가 구하는 거죠.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인데요. 기초자본 40만원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0만원이었죠. 따라서 기말자본은 6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말 부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기말 부채는 기말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 됩니다. 자, 기말 자산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80만원. 그리고 기말 자본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얼마? 60만원. 그러면 기말 부채는 20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말 부채는 60만원, 기말 자본은 60만원, 기말 부채는 20만원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는 기말 부채가 먼저 나왔네요. 기말 부채는 20만원, 그리고 기말 자본금은 6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힘이 드시더라도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이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이론 문제가 꼭 2문제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익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네요. 재무 상태표 포인트는 일정 시점이 되겠죠. 결산일 주로 12월 31일입니다.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이며 손익 계산서는 핵심적인 말이 일정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입니다.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자본 변동 보고서가 되고요. 현금 흐름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회계 보고서가 되며 주석입니다.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중 중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부속 명세서입니다. 이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가 됩니다. 이 자체를 보기 4개 중에서 재무제표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가 되오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각 항을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하여야 됩니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회사 이름 나와야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나타나야 되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지 않습니까? 회계 기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업명 나타나야 되죠. 기업명 나타나야 됩니다. 회사명, 기업명. 두 번째, 금액 단위 나타나야 됩니다. 보고 통화 나타나야 됩니다. 회계 기간이 아니죠. 회계 기간은 일정 기간이잖아요. 기간은 재무 상태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어야 되는 것은 회계 기간이 아니라 보고 기간 종료일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보고 기간 종료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계정 과목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자,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찾아보겠고요. 미지급금은 부채,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F, 가지급금, 엔터.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134번 가지급금이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스크롤바를 올려보시면 가지급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 선수금. 자, 유동부채로 나와있죠. 여기에 보면 선수금 259번 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3번 문제는 틀려서는 결코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시험 치실 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실기 화면을 참고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실기를 잘 다루시게 되면 이런 유리한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계정 과목들이 자산, 부채, 자본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실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이게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 보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몽땅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의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이 자료에 보고 외상매출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엇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즉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받았는데 일부분은 당좌예금으로 받고 일부분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일부분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은 500만원. 1월 1일 날 외상매출금 받을 거 있는 돈이 얼마이다? 500만원.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 1300만원. 그러면 내가 총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1월 1일 날 500만원 받을 거 있었고 그리고 올해 총 1300만원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총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입니다. 300만원. 그러면 자, 내가 1800만원 받을 거 있었는데 300만원이 남았다. 그 말은 얼마의 외상매출금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1500만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회수액이란 말은 좀 틀렸죠.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1500만원. 그리고 단기에 외상매출금을 받을 의무로 대체한 금액 10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의 외상매출금은
받을 엄으로 받았단 말이네요. 대체가 되었단 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1,500만 원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1,000만 원은 무엇으로 받았다? 받을 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받을 엄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회수액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번 500만 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기말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기순이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계산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변화가 있겠죠. 이 두 개를 읽어보시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당기순이익에 자산은 가산 더하고 부채는 차감 빼면 됩니다. 자, 임대료 미수분 5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못 받은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이 되겠죠. 5만원. 물론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수 수익이 자산인지 모르시겠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수 수익은 자산이므로 가산을 하면 됩니다. 즉 5만원을 더하게 하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즉 이자 못 줬단 말이죠. 미지급 비용 만원입니다. 물론 차변은 이자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이 만원은 부채로서 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기존의 당기순이익 50만원에 자산은 더하고 5만원 더하고 부채는 만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5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이며 기존의 당기순이익에 자산은 가산, 부채는 차감하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물론 결산 이 두 가지를 분개를 못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산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회계에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계는 분개가 중요하다. 회계는 계정과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계정과목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계는 분개다. 이러신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개가 안 되면 회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정과목도 알고 분개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결산 못한다고 해서 70점 이상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계정과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산은 장부의 마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실무자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산이 회계의 꽃이고 그리고 계정과목이나 분개가 안 되면 당연히 결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 잘하는 사람, 내가 결산 문제 100개를 내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분은 회계를 무조건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계정과목과 분개를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산 문제 100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결산은 회계의 꽃이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5번 문제는 사실
결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시면 결산 문제를 좀 잘 익혀주시고,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직을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있으면서 물자격증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결산을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상품 재고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 문제는 취득 원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취득 원가란 자산 매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매입 자산의 매입 대가이다, 즉 매입 금액이다,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그리고 등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즉 취득원가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돈과 그리고 그 무엇을 구입하면서 부대 비용을 다 합한 금액이 취득원가라는 것입니다. 자, 매출원가입니다. 문제에서 이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 상품 매출원가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두었는데요. 총매출액, 매출 NUD는 매입 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출제위원이 쥐레를 숨겨둔 겁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매출 원가입니다. 54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총매입액은 55만원인데요. 내가 5만원 할인받았습니다. 그러면 55만원을 구입했는데 5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입한 매입액은 얼마가 되겠다? 5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16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며, 물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이 12만원 넘어갑니다. 그럼 66만원이 되겠죠. 66만원. 그리고 이 단기순 매입액이 50만원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66만원에서 50만원을 빼면은 1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 이 문제도 이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금액 얼마? 2,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만원이네요. 그러면 가치가 1,400만원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금액을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2,500만원 주고 샀는데 1,400만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1,1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얼마? 1,000만원. 이익 받나요? 손해받나요?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습니까? 1,100만원짜리를 1,0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만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돈은 안 받았네요.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 시 분기하는 순서입니다. 자, 자료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고요. 첫 번째,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8년은 유형자산은 차량 운반구이며 취득가액은 2,500만원입니다. 대변 끝에 차량 운반구 2,500만원 적었습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제일 왼쪽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원입니다. 차량 운반구 적었습니다. 세 번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를 구합니다. 이것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장부가액은 1,1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실제 받는 금액. 우리 1000만원 받았습니다. 3번의 금액을 뺍니다. 1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빼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됩니다.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일 텐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실제로 돈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돈을 못 받았잖아요. 재고자산,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더라면 외상 매출금이었을 텐데 지금은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만원이다. 니는 틀렸습니다. 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1100만원이죠. 왜? 25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 1번은 장부가액이 2500만원이 아니라 취득원가가 2500만원이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매각대금 1000만원의 처리는 미수금이다. 그렇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되었다. 예, 결산하면서 차빈이 감가상각비, 대빈이 감가상각 누계액. 예,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서 비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정답이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취득원가가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니까 다들 비유동자산이 맞습니다. 토지, 건물 이런 것들, 비품 다 유형자산들이네요. 유형자산들이고요. 자, 이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기화면이죠.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등록에 보시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것들이 비유동자산인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즉 내년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 유동자산이 되죠. 1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고요. 비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매도가능증권 들어보셨죠? 자, 컨트롤 F에서 매도가능증권 해보시면 매도가능증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매도가능증권 한번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보시면 123번짜리가 있습니다. 123번은 여기 보시면 당좌자산이에요. 이런 매도가능증권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F 매도가능증권 찾으면 두 번째가 178번짜리 매도가능증권이 있죠. 이것은 투자자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3번은 당좌자산 매도가능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178번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당좌자산이 아니라 꼭 178번짜리 매도가능증권을 실무시험에서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매도가능증권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차이입니다. 첫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즉 결산일이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렇죠.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이상. 예, 1번 맞습니다. 판매 목적의 자산.
판매 목적의 자산을 상품이라 그러죠.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이것을 유형, 형태가 있다고 유형자산입니다. 예,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안에 속해 있죠. 타인에게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이것도 주로 유형자산이 되겠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다들 비유동자산의 종류가 되는 것이며 2번만 상품이 되며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매입 원가 즉 취득 원가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역사적 원가라고도 하며 매입 가액에다가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포함하며 이 부대 비용에는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단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900번대입니다. 984번인가 그렇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은 살다 팔포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는 따로 적는데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는데 두 번째입니다.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꼭 밑줄 그으시고 별 팡팡 하셔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입분임 해당이 되죠. 매입하면서 보험료 해당이 됩니다. 매입 하역료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매입 할인입니다. 매입은 상품 즉 재고자산을 구입한 거고요. 약속에 의해서 할인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입 할인은 매입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 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치를 구입했습니까? 95만원. 매입 할인은 차감 빼야 되는 항목입니다. 가산 더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우진 상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된 보험료는 만원이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지금 보험료 만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게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 미지급된 보험료는 없고요. 단기에 발생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4만원일 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4만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이번에 올해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가 총 얼마다? 4만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며 그 중에서 만원이 아직 안 줬단 말입니다. 이때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3만원이죠.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면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식은 외워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외우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공식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회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포기를 중간에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급된 보험료가 만원이 있다.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보험료 미지급된 금액이 만원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기말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4만원 여기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올해 총 보험료는 4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보험료 4만원인데 미지급된 보험료가 만원이 있으니까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다?
3만원일 수밖에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답안지도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있는데요. 답안지에는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으로 나와 있을 확률이 많네요. 많지만 이렇게 풀이는 잘 안 하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공식을 사용해서 풀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이런 것들을 그런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푸시려고 하면 공식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것은 극복해 내신다는 자신감이 있으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자리가 어딥니까? 대변입니다.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면 증가되는 것이며 차변에 자본금이 나오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겁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자본금이 차변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현금 5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 5만원 들어왔죠. 증가되었습니다. 자본금도 증가되겠죠. 1번은 대변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중에 현금 5만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출자란 말이 자본금을 더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500만원 들어왔고요. 증가되었고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었습니다. 2번도 다들 대변에 나왔네요. 3번, 결산 시 인출금 300만원을 정리하다. 자, 인출금은 개인기업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며 결산 시에는 이 인출금은 자본금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300만원, 대변에는 인출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 30만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바꾸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3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자본금에 넣겠단 말입니다. 즉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증가됩니다. 따라서 대변이 자본금이 되며 차변은 손익 3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이연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연결된 거예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것이 이연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메모해뒀죠. 자, 먼저가 0입니다. 연. 즉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것이 이연이 되고요. 그리고 예상도 있습니다. 비용의 예상도 있는데요. 못 주고 못 받으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은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줬다, 주는 거잖아요. 못 줬다. 먼저니까 선급이 되겠죠. 주는 거니까 비용, 선급 비용이 되고, 못 줬다, 주는 거니까 비용이 되고, 그리고 못이니까 미지급이 되겠죠. 다음, 먼저 받았다. 먼저니까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받는 거니까 수익. 그리고 못 받았다.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못이니까 미수가 되겠죠. 이런 계정 과목이 결산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먼저 준 거네요. 비용의 이연입니다.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겠죠. 먼저 받았네요. 수익이죠. 받는 거니까 수익의 이연. 먼저니까 먼저가 나오니까 다 이연입니다. 다음, 못 줬다. 못이니까 둘 다 예상입니다. 주는 거니까 비용, 받는 거니까 수익.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비용의 이연이네요. 선수 수익이니까 먼저 받은 거잖아요.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의 이연. 다음, 미지급 비용. 비용의 못이니까 예상입니다. 미수 수익, 받는 거니까 수익의 못이니까 못 받은 거니까 수익의 예상. 선급 비용, 비용을 먼저 받은 거니까 비용의 이연. 정답은 4번 비용의 이연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포인트로 제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인데요. 기본 강좌에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기본 강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놓치신 분은 꼭 별표하셔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산에 그대로 실무 문제로 출제됩니다. 제가 보니까 91회 기출문제는 결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론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론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우리가 실무가 70점, 이론이 30점입니다.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도 꼭 좀 익혀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70대 30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기 80, 이론 20, 이 정도의 시간은 안배를 하셔서 문제를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네요. 한번 볼게요.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 20만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접대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의 발생. 보통예금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놓으니까 감소. 1번 아닙니다. 2번 보통예금 5만원 올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앞에서도 나왔죠. 자본금이 증가되네요. 자본금 5천만원.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원. 자산이 증가됩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죠. 2번도 틀렸네요. 3번 사무실 임차 보증금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보통예금 300만원 나간 거 별 문제 없죠. 다음 임차 보증금입니다. 300만원.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돈 안 줬죠. 차변에 비품 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비품이란 자산이 증가되네요. 대변 미지급금이죠. 왜? 구입한 것이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가 또 증가되네요. 4번도 아닙니다. 따라서 13번 문제는 3번이 되며 13번 문제는 분계 문제가 되겠네요. 14번 다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은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전산회계 2급에 나오면 안 되는 문제는 아닌데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산회계 1급 정도에 나오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2급은 기준이 개인기업입니다. 국내에 있는 개인기업. 개인기업이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극히 드물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산회계 2급만 공부하신 분은 어려우실 수 있고 전산회계 1급까지 동시에 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오로지 전산회계 2급만 공부하신 분에게는 조금 힘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미국 하이사의 외상매출금 첨부에 대하여 외화를 평가하다. 즉 기말 결산할 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죠. 따라서 1번, 2번은 1번, 3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결산에는 외환차손, 외환차익이 99.9% 안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시 환율은 1,300원, 기말 평가시 환율은 1,100만원.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팔 때는 얼마였습니까? 1,300원, 첨불이니까 130만원을 외상으로 했는데 환율이 내려서 1,000원 됐으니까 30만원 기분 나쁘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달러 회계처리입니다.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 실제로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이 됩니다. 주로 일반 전표에 사용됩니다. 무엇은?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이익,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 주로 결산에 사용됩니다.
참고입니다. 환율 계산 시 일본 돈이죠. 엔화라 그러죠. 이럴 경우 환율 계산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달러의 경우는 1달러당 1000원, 1대 그러니까 1300원, 달러는 1달러당 1300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나라 돈, 미국 돈, 그리고 달러, 유로화, 그리고 중국 돈 이런 것들은 1대 X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요. 일본 돈의 경우는 XX 대 100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1100원이고 이게 이렇게 100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바로 곱해버리면 안 됩니다. 100대 X이기 때문에 이거 0 2개 지우고 이것도 0 2개 지우면 1엔당은 11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지 되는데 이것을 그냥 100대 1100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곱해버리면 돈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런 게 출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메모해 두었고요. 자, 그리고 한번 봅니다. 매출액은 1300만원입니다. 왜? 1000불 곱하기 1달러당 1300원이니까 1000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130만원입니다. 근데 결산 시에는 100만원입니다. 왜? 1000달러 곱하기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니까 곱해버리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만원 손해봤잖아요. 그것이 외화, 환산 손실 30만원. 무엇이 줄어든다? 외상 매출금이 줄어듭니다. 하이사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결산 문제죠. 지금도 사실은 결산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결산이 참 많이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제가 보는 포인트와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문제 출제 경향이나 포인트가 같다라는 거죠. 결산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정확하게는 외화 환산 손실 30만원이 됩니다. 포인트는 같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무튼 14번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산회계 2급만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전산회계 1급 이상이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출제될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죠. 대한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안 되죠.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입니다. 대손상각비는 영업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900번대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영업 외비용입니다. 즉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서 영업 외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럴 때 어떤 영향이 미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이것들은 800번대입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 지금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서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지금 영업 외 비용을 어디에? 영업 비용으로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업 외 비용을 해야 될 것을 여기 안 적고 영업 비용에 적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는 어때요? 왼쪽 주문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넣었기 때문에 총 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고, 다만 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 자,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 영업비용을 빼는데요. 본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데 이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이 증가되겠죠? 영업비용이 증가됩니다. 왜? 다시 한번 봅니다. 본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입니다.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영업비용에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업외비용은 줄어들고 영업비용은 증가됩니다. 영업비용이 증가되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빼기가 증가되니까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영업이익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로서 800분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이거 알고 그리고 이 공식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아셔야지 해결되는 문제이며 사실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제가 이 문제 풀이하기 전에 합격률을 한번 봤는데요. 90일의 전산회계 2급이 합격률이 보니까 54% 정도 되었습니다. 50% 조금 넘었네요. 평범한 합격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결산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고 15번 문제 이런 문제도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아닌데 나는 쉬웠는데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으로써 이런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항상 영상 아래에 글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려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